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자와의 만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노후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은퇴 전환이라는 책으로, 이 책은 이번 12월 달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책인데요. 오늘도 김지동 작가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지동 전문가님, 은퇴 설계 가이드 번역서를 이제 올해 7월 또 12월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권의 책을 이제 연이어서 이제 준비하게 됐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노후의 재구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고, 이번 시간에는 저도 아주 굉장히 이제 궁금하게 그리고 재밌게 이제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은퇴 전환이라는 책을 이제 번역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책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전문 번역관도 아닌데 한 4달 사이에 갑자기 두 번째 책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제가 노후의 재구성을 번역하고 나서 갑자기 욕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와 같은,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직장 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 그리고 특히나 오래 한 분들이 대부분 뭐 부장급이거나 아니면 임원급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은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나 임원분들은 현업에서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24시간 근무하는 것 가까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거든요. 사실 팀장급 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일들은 잘했고, 회사의 변화라든가 앞으로 비즈니스 준비라든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회사가 이런 일을 잘했는데 정작 자기 일로 와가지고는 그런 준비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역시 또 아마존을 찾아보니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 책을 냈더라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그 격월간 경영 잡지인데요. 그 경영 잡지에서,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테마별로 좀 주제를 뽑아가지고 단행본으로 따로 냅니다. 말하자면 전략 경영에 관한 어떤 그 아티클들이 있으면 그걸 모아가지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전략 경영이라는 단행본을 내고요. 해외에서도 그 경영자들이 은퇴가 지금 되게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그 은퇴에 관련된 테마들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변찬하게 된 것이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은퇴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 노후의 재구성하고 이 책을 두 권을 하면 이게 하나의 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무리해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여기 타이틀 이제 여기 보니까 은퇴를 커리어의 종점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으로 생각해 줘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일독을 권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삶과 커리어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외국에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비즈니스 리뷰에서 얘기들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런 은퇴 관련한 정말 그 먼저 쓴 경험자라든지 그런 이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들을 모아놓은 거잖아요. 총 그러면 몇 분의 어떤 뭐 스토리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책이 19장으로 1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각 장마다 말하자면 원칙, 가이드, 그다음에 케이스, 사례, 그다음에 유의해야 될 것들, 이런 어떤 지침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구성해서 아주 그 괜찮게, 그다음에 의미 있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이 경영자 대상 잡지다 보니까 좀 딱딱한 게 있고, 또 이게 여러 번에 걸쳐서 서로 다른 시기에 나왔던 아티클들을 모아놓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수미일관한 거는 좀 부족한데요. 그래도 각각의 그 논문들이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특히나 직장 생활 오래 했던 분들한테는 이거 정말 중요하게 전달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번역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은퇴 이후에 지금 30년 하시면 너무 많은 기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커리어의 종점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진짜 어떤 전환점을 삼아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해안을 주는, 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먼저 선행하는 그런 경험들을 참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번역하셨으니까 이 책이 정말 우리 은퇴를 앞둔 많은 분들이 진짜 은퇴 전환이라는 삶과 커리어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지침서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자, 이제 은퇴 전환의 여러 이제 아티클 중에
아까 19가지 이제 아티클 얘기하셨는데 이 중에 특별하게 좀 소개해 줄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많죠. 근데 그 특별한 소개 내용보다도 먼저 왜 제목이 은퇴 전환일까? 네.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퇴라고 하는 건 특정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작년 말에 제가 은퇴했으니까 그게 사건일 텐데 그런데 전환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삶의 새로운 단계에 적응해가자, 대응해가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변화는 어느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전환은 시간에 걸쳐가지고 천천히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전환은 변화된 상황을 파악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고 그 이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이런 것이 전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은퇴 설계라고 하지 않고 은퇴 전환, 새로운 삶을 제대로 준비하자. 시간이 걸린다. 사전에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적응해 가야 된다는 의미에서 전환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사실 우리가 많은 삶의 전환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대학교 가는 거, 그 다음에 취직하는 거, 결혼하는 경우, 불행스럽지만 이혼하게 되면 그것도 삶의 큰 변화가 되죠. 그리고 퇴직. 결국은 마지막에는 마지막 사건은 사망이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때 삶의 단계마다 학생 때 게임의 룰하고 직장인일 때 게임의 룰은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업에서의 게임의 룰과 은퇴 이후의 삶의 방식이나 환경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러한 변화에 빠르고 순조롭게 적응해가지고 그 후의 삶을 정말 이전의 삶보다 더 풍요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로운 환경으로의 변화를 거부하고 그걸 적응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존 방식들 말하자면 직장에 취직한 사람들이 대학생 때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직장을 굉장히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기존의 삶에 안주하다가 새로운 단계의 삶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저희는 은퇴 후유증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퇴 후유증이라는 건 은퇴 이후의 삶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하는데 통계에 의하면 3분의 2 정도의 사람들이 은퇴 후유증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 기간이 1개월에서 한 6개월인 분들이 한 반 정도, 6개월 이상 1년 이내에 시작되는 분들이 또 있고 3년까지도 은퇴 후유증을 겪는 분들이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 된다고 설문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굉장히 인사이트 있게 제가 들은 게 변화와 전환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체인지와 트랜지션이 이제 전환인데 이 작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작은 변화들 이제 이렇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 변화라고 치면 그런 변화들이 모여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제 그게 이제 전환인데 이 전환을 잘 준비를 이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은퇴로 인해서 이제 변화되는 것이 뭐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은퇴로 인한 변화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가 재무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시간을 보내는 일과 여가라는 측면에서의 변화, 그 다음에 관계에서의 변화들이 있겠고요. 그 변화된 상황마다 거기에 맞는 대응 과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가 재무 영역의 변화죠. 이것은 재무설계라고 할 수 있을 건데 우리 한국 재무설계가 가장 전문성 있고 가장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야이겠죠. 은퇴 이전에는 주어진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이 있겠고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일해서 버는 돈이라고 해서 액티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퇴하면은 이런 소득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이전에 확보했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주로는 연금화 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은퇴 이후에도 어쨌든 먹고 살려면 소득이 필요하고 그 소득을 연금으로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은퇴 이전에 충분히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라고 해서 패시브 인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재무 영역에서 은퇴 설계의 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현업으로 일하는 동안 적정한 수준의 은퇴 자금을 마련해야 되겠죠. 은퇴 후에도 현금 흐름이 쭉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은퇴 이후에는 은퇴 이전에 확보했던 자금들이 줄어들지 않고 유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잘 굴려가지고 더 늘어나가는 자금을 잘 운영하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자금의 확보와 운영이 첫 번째 과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은퇴 이후에 현역 때보다는 소비를 줄여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야지 현역만큼 쓰면서는 은퇴 자금이 고갈 안 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퇴 소득에 맞춰서 살아가라 이 말이네. 이것도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 처음 은퇴해가지고 1, 2년 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회사를 그만둬도 나가는 돈은 똑같아. 뭐 이런 말씀들 다들 하시고요.
뭘 줄일 게 없어. 줄여보려고 해도. 그런 걱정들 하시고. 어쨌든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역시 재무 설계하는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어디에 어떻게 돈을 쓰고 있고 줄일 수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잘 재구성하는 거죠. 말하자면 주택 규모를 줄이는 것도 있겠고요. 아니면 고정 자산을 유동 자산으로 만드는 것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다 통해서 어쨌든 기존보다 소비를 좀 줄여보는 것들, 이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보내는 일과 여가에 대한 것입니다. 현업 때는 항상 정신없었고 달력은 일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현역을 딱 그만두면 은퇴를 하면 달력에는 아무런 일정이 적혀 있지 않고 항상 만나자고 얘기했던 회사 동료들은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부족했던 시간이 넘쳐나는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간이 가장 큰 변화일 거고요. 그래서 은퇴 후 처음 몇 달은 뭐 그 여유로움, 시간에 쪼들리지 않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이 여유로움 때문에 굉장히 즐겁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견딜 수 없는 지루함이 발생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해야 될 이메일도 없고 아침에 어디 나갈 데도 없고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외로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외로움을 느끼면 나 뭐 하는 사람이지? 난 뭐지? 라는 존재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쓸모없는 사람 같다라는 어떤 우울감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에버바일이라는 교수님은 성공적인 은퇴 전환을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삶의 재구조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상생활을 다시 리세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은퇴 후에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것인지 이런 일상적인 생활의 시간들을 다시 구조화해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도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일일 수도 있고 현역으로 다시 일하는 것일 수도 있고 놀이와 일을 병행하는 걸 수도 있겠고 새로운 어떤 것들을 일상을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과 놀이가 결합되는 방식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은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통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죠. 그 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엔지니어일 거고요. 목사님도 은퇴하실 테니까 목사님의 정체성은 성직자라는 정체성이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은퇴 이후에 그런 일이 없을 때 나는 누구지? 나는 뭐라고 얘기하지? 명함이 없는데 명함이 있다면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 새롭게 나를 뭐라고 얘기할지 옛날에 난 뭐였다가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이분은 아주 재밌게도 나는 지금 손자를 돌보는 할머니야. 이게 내 정체성의 일부야. 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세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은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상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재구성하는 거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뭐 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재구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관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퇴자들에 따르면 은퇴 이후에 직장에서의 관계는 95% 이상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직장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서 모든 걸 몰입했던 분들은 직장 밖에 인간관계가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더 힘들어하는 거죠. 직장 생활을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은퇴 이후가 너무 외롭게 되는 이상한 결과를 맞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은퇴 이후에 새로운 관계를 재구축하지 못하면 심각하게 외로움의 문제가 나타나고 그건 다시 또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다시 또 고립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영역에서 핵심적인 과제는 관계를 재구성하고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관계를 정리하고 저도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렇게 명함송이 한 3개가 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제 기억으로는 5개만 빼고 다 그 문서 파쇄기에 돌렸습니다. 아마 연락할 일 없을 거야. 연락할 일이 있다면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을 거고 그 번호도 아마 거의 날아가는 걸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을 직장에서도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유지하고 어떤 사람은 이제 관계없는 사람일까 했을 때 현업에 있었을 때는 은퇴를 앞두고는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관계를. 그분들하고는 일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사적이고 개인적인 내밀한 관계들을 구축해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새로운 공동체라든가 새로운 모임이라든가 새로운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해야 되죠.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관계의 재구축의 문제인데요. 아쉽게도 남자들은 그거 잘 못한답니다. 여자분들은 뭐 처음 만난 분들하고도 막 얘기하고 아주 오래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분들은 머쓱머쓱해하고 그 일이 아닌 관계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일상을 대화하는 걸 되게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줌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만큼 수다하고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본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자면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내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네. 특히나 소홀했던 가족 관계들, 자식들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들을 각별히 재구성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은퇴로 인한 변화 영역을 재무, 그리고 일과 여가, 그리고 관계 이 3대 영역으로 나눠서 변화의 내용과 대응 과제를 제시한 것은 아주 이제 귀중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은퇴 전환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 얘기보다는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100세 인생이라는 그랜튼과 앤드류 스콧이 지은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야기한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 은퇴 이후의 삶, 100세 시대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4가지 자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네. 첫 번째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재무자산입니다. 재무자산. 예. 네. 은퇴 이후에 자녀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었으니까 더 많은 은퇴 자산이 필요하고요. 네. 더 잘 관리해야 되고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현업 기간 중에 은퇴 자산을 최대한 저축하고 네.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한 재무 설계사를 만나서 도움을 얻고 그리고 은퇴 자산을 잘 운영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네. 잘 준비된 재무가 우리의 은퇴 후의 안전을 보장하겠죠. 네. 네. 그리고 사실 안전한 생활만 보장합니다. 최소 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퇴 이후에 행복하기 위해서 그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네. 첫 번째가 생산 자산입니다. 생산 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직업적 역량입니다. 엔지니어라면 엔지니어의 역량일 수도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업에서 자기가 직업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취미 삼아서 목공 기술이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이 이후에 생산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활용 가능한 기술들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말하자면 기술과 지식 그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평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다 생산 자산에 포함되는데요. 이것이 은퇴 이후에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활력 자산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활 태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입니다. 여기에는 건강이 포함되겠고 균형 잡힌 삶, 그 다음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관계 구축 능력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책에서는 변형 자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변화 대응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어왔고 은퇴 이후에도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꼰대라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되는 세상에 지속적으로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걸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어떤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은퇴 이후에 행복한 삶, 세상에 뒤처지지 않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쫓아갈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재무자산, 생산자산, 활력자산, 변화 대응 능력 이 4가지가 은퇴 이후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이 번역서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선진국인 미국에서도 은퇴에 대한 어떤 고민과 연구 그리고 이 경험치가 이제 녹아 들어간 이런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 가이드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저희도 이제 은퇴가 어쨌든 이렇게 너무 길어지고 있고 준비가 덜 되면 진짜 이 아까 그 정확한 표현을 해주셨는데 진짜 이 행복한 노후냐 아니면 절망적인 노후냐 이런 이제 선택에서 이제 기로에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번에 이제 7월과 12월에 이 번역을 하신 2가지 책이 우리 은퇴를 앞둔 모든 분들한테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해 주신 김지동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